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저희 이제 방송이 릴리즈되고 나서 이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김현민 기자님 특유의 또 옵타 및 여러 가지 스탯을 활용한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두 팀 간의 비교 코너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만치니 감독 연봉부터 지금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 경기가 만치니 클린스만 네임 네. 이름값은 정말 쟁쟁한 네. 두 감독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네임드 스트라이커 출신 감독들 간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선수로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앞선다고 봐야죠. 저도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만치니 물론 감독도 물론 레전드이고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역시 월드컵에서 두 자릿수 골을 터뜨린 사나이니까. 1990년 월드컵 우승도 기록을 했었고 또 이제 유로 1996 우승도 했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반면에 이제 만치니 감독은 그 시기가 판타지 스타들의 이제 전성기였어가지고 좀 대표팀에서는 크게 빛을 보기는 힘들었었죠. 어쨌건 간에 그 만치니 감독이 2,800만 달러 하나로 약 368억, 그러니까 거의 400억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도 220만 달러 하나로 약 29억, 그러니까 30억. 10배가 넘죠? 저는 저런 보도 나올 때 가장 궁금한 거는 저런 거 어떻게 다 알아내나. 약간 좀 추정치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만치니가 세계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감독이라는 거는 정설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 보도를 사우디에서 한 거니까 적어도 만치니 감독 맞겠죠. 네. 예. 감독으로서는 사실 만치니 감독이 훨씬 화려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피오렌티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치오, 인테르, 맨시티, 갈라타사라이, 인테르, 제니트, 이탈리아 대표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맡으면서 인테르 2기와 갈라타사라이와 그 제니트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의 유로 챔피언, 예. 그리고 잉글리시 챔피언, 예. 이탈리안 챔피언 3회. 그렇죠. 이 기록들은 정말 엄청난 기록들이죠. 예. 그리고 3번의 이탈리안 챔피언. 예. 이거는 뭐 대단한 업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피오렌티나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했었고 라치오에서도 기록을 했고 인테르에서도 2번 기록한 적이 있었죠. 코파 이탈리아에 상당히 강했던 사나이예요. 예, 만치니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그 사우디 성적인 건데요. 처음 부임하고 4경기에는 좋지 못했어요. 이 사이에 이제 그 한국하고의 평가전도 있었죠, 잉글랜드에서. 네, 조규성 선수의 한 골이 터졌던. 예, 그래서 이제 0대1로 패했었는데 그러면서 첫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으나 이후에는 이제 그 팀을 잘 수습해 나가면서 8경기 6승 2무 무패를 이어오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전 1실점 외에는 이제 파키스탄전부터는 실점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르단 상대로도 2대0으로 승리를 그것도 원정에서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에서도 2승 1무 무패로 이제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먼저 그 오만전에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고요. 이어진 키르기스스탄전에 2명의 자리를 바꿨죠. 알도사리의 공격수 파트너로 알 브라이칸이 나왔고 네. 또 이제 왼쪽 윙백에 알 브라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리를 변화를 가져갔었고요. 태국전에는 에이스인 알도사리와 핵심 수비수인 알 블라이 이 2명 제외하고는 전원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골키퍼까지도. 네, 그러니까 태국전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식 정도의 선수 기용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만 26인 명단 중에 22명을 선발 출전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체 출전까지 다 하면요. 출전하지 못한 선수가 골키퍼인 알 루바이에와 윙백인 하미두 이 2명이 전부입니다. 네, 그리고 저 알 무알라드 선수까지 적어 오셨는데 알 무알라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낙마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하미두 선수로 사실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 자리를 메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는 2명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한국 대표팀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카드를 받은 선수도 물론 저는 이 선수가 이제는 주전으로 나설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네, 압둘라만 가리브 선수. 그렇죠. 네. 예.
백업이었던 가리브 선수와 이제 주전 센터백인 탐바크티 이 두 명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카드 트러블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대표팀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 바레인전 선발 명단 부상 후 결상했던 황희찬 선수 제외하고는 복붙에 가까웠죠. 네, 그동안 네. 거의 쓰던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요르단전에는 김승규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예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네. 그러면서 조현우 골키퍼가 들어온 거 제외하고는 1차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카드들도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항상 뭐 정우영 선수, 홍현석 선수, 그리고 뭐 김태환 선수, 뭐 오연규 선수, 요 네. 정도 선에서 우리의 교체 명단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말레이시아 전에는 이기재 선수가 이제 또 부상 후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설영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이동했고 박용우 선수 대신에 정우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측면으로 빠지면서 이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했고 정승현 선수 대신에 김영권 선수가 선발 출전.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기재, 박용우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는 대회 내내 조금은 폼이 안 좋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선발 출전했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이 이미 16강을 확정을 지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7장이나 이미 카드가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카드 트러블이 있는 선수들은 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물론 다행히 여기서 카드가 누적된 선수는 없었죠. 말레이시아전에서. 물론 이재성 선수가 이제 카드를 한 장 추가된 대목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고 누적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좀 위험한 선택이었으면 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조 2위가 되면서 오른쪽 사다리가 아니라 이제 왼쪽 사다리로 가는 결과가 됐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선택한 것이 아니냐, 뭐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해외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고 네. 실제로 우리가 이날 넣은 골이 페널티킥, 프리킥, 코너킥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의도를 해서 페널티킥, 프리킥, 코너킥으로 3골을 넣으면서 비긴다는 거는 사실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외국에서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내용과 결과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왼쪽 사다리로 가게는 됐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로서 돌아올지는 우리가 곧 있을 이제 사우디전을 봐야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선발 출전을 22명이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14명. 그러니까 딱 3명 바꾼 게 전부인 거고요. 출전하지 못한 선수가 6명. 그러니까 양현준, 문선민, 이순민, 김지수, 김주성, 손범근은 아예 출전하지 못한 데다가 문선민 선수는 이런 가운데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카드 받은 선수도 8명인데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조규성, 박용우, 오연규.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우리는 주력급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특히 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은 코어 중에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거기에 이재성, 조규성, 박용우 선수도 사실상은 그렇죠. 주력급이라고 봐야 되고 네. 이제 오연규 선수가 이제 로테이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뭐 사우디전부터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고 누적이나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죠. 네. 이제는 외나무다리 승부니까 여기서는 뭐 한 판 지면 이제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고 누적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경기를 이기는 게 일단은 급선무다. 네. 그래서 뭐 상황 자체는 좀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우디전에서까지 우리가 경고 신경 쓰면서 할 계제는 뭐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우디의 3경기 경기 기록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오만전에는 사우디가 경기 자체를 주도하긴 했어요. 슈팅 숫자에서도 12대 4로 크게 앞섰고 유효 슈팅도 4대 2였고 점유율도 65대 35였거든요. 하지만은 기대 득점을 보면은 사우디가 1.12골이었던 데 반해 이제 오만도 0.91골. 그러니까 기대 득점은 거의 이대로 보면 1대1 무승부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다. 사우디도 조별리그 첫 경기는 약간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래도 사우디가 공격을 주도하긴 했었어요. 하지만은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했던 게 상당히 컸었고 이후 오만의 조금 짜임새 있는 플레이에 고전을 했다가
그래도 교체 카드들이 적중을 한 거죠. 63분경에 이제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리브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우리도 사실은 교체한 이후에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여태까지 많이 있었지만 사우디가 선수를 많이 활용하면서 교체하면은 그래도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페널티킥이다 보니까 네네. 오만이 한 번에 확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사우디가 여전히 이제 교체 카드 활용하고 나서 기대 득점 그래프가 확 올라가면서 가리브와 블라이의 이제 추가 시간 골에 힘입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던 거였죠. 네, 저 그래프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오만 같은 경우는 페널티 때 이제 기대 득점이 당연히 페널티는 거의 네. 뭐 1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오만은 사실은 이렇다 할 기대 득점 상황을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는 키르기스탄전 이제 기록을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경기는 상대 선수의 이른 퇴장이 있긴 했습니다. 아크마토프가 경기 시작 9분 만에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우디가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점유율도 75대 25였고 슈팅 숫자도 28대 1이었고 네, 28대 1인데 2대 0밖에 안 됐어요. 네. 기대 득점이 2.23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슈팅 숫자 대비 기대 득점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번 대회 내내 조금은 공격에 있어서의 창의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슈팅 수가 많지만 실질적인 기대 득점 값은 슈팅 수 대비 좀 낮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키르기스탄이 사실은 고비고비마다 퇴장을 2번을 당해주는 바람에 그렇죠. 예, 사실 사우디가 이거보다는 더 편안한 스코어로 이기는 게 맞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네. 예. 키미 메르크가 이제 52분경에 퇴장을 당했던 거였죠.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키르기스탄은 뭐 슈팅 한 번이니까 기대 득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도 사우디가 비교적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도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된 알 감디가 골을 넣었던 거였죠. 네, 그렇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사우디가 너무 쉽게 경기를 지배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후반전에 잠깐 키르기스탄이 조금 반짝. 공격을 했어요. 네, 하지만 반짝했다가 또 퇴장.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더 이상 동력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태국전도 사우디가 압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키르기스탄전, 뭐 태국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우디 골키퍼는 조별리그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었다. 그렇죠. 아니 뭐 유효 슈팅이 있어야죠 상대가. 네. 상대가 네. 0.1 근처의 기대 득점 값이라면은 뭐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조별리그 아니었나. 그래서 슈팅도 17대 4였고 뭐 점유율도 69대 31이었고 기대 득점도 2.33골 대 0.16골. 사실 태국도 이 경기 전원 로테이션 돌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예. 팀 모두가 순위는 좀 어떻게 돼도 좋다 분위기의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이었어요. 예, 대부분의 팀들이 3차전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안 그게 돌린 좀 게 아쉬운 거죠. 예, 더더욱 네. 아쉬운 거죠. 예, 예. 요르단이 또 아주 대표적으로 조별리그 3차전을 약간 대충 한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예. 뭐 아이멘 후세인 선수의 아주 엽기적인 퇴장이 나온 그 덕을 예. 좀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르단의 큰 그림은 지금으로 봐서는 대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일본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요르단은.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우리와 말레이시아전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요르단한테 뭐라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약간 핀트가 잘못됐어요. 예. 예.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첫 10분만 이제 태국이 반짝였어요. 네. 하지만은 이후에는 사우디가 그냥 경기를 지배했는데 하지만은 사우디는 기대 득점이 2.33골임에도 골을 넣지 못했다. 마무리는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선발 공격수로 나온 라디프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저게 이제 싹 올라간 게 그 페널티킥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 알도사리 선수가 차도 되는데 라디프 선수에게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거를 라디프 선수가 넣질 못했어요. 네, 그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그러면서 무득점에 그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뭐 첫 10분을 제외하고는 사우디가 계속 주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63분경에 3명의 교체 카드를 쓰면서 칸노라던가 이런 그 주전 선수들이 나온 이후에는 그냥 사우디가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조별리그는 대체적으로 평가를 뭐 몇 줄로 해보자면 답답한 것 같으면서도 대체적으로는 순탄했다. 네. 지금 그 김현민 기자님 가져오신 이 옵타의 그래프를 보면 순탄하지 않은 경기는 거의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주도를 했는데 근데 다만 말씀하신 그 창조적인 상황을 잘 못 만들어내고 슈팅 대비 결정력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서 네. 골로 보면은 좀 답답한
조별리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주전급이 먼저 나온 경기가 됐든 아니면 후보급이 먼저 나온 경기가 됐든 교체한 이후에는 어쨌든 사우디는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팀이었다. 네, 그 사우디가 아무래도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선수층은 괜찮은 팀이다. 네, 그 사우디의 강점을 놓고 보자면요, 정말 다양한 지표들에서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점유율과 정확한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24개 팀들 가운데 1등, 2등이에요. 일본까지 네. 1, 2, 3위를 기록을 그렇네요. 하고 있죠. 네. 크로스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이제 사우디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도 사우디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사우디가 1위예요. 박스한 볼터치가 전체 1인데 득점이 여태까지 요거밖에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우디가 답답하겠죠. 예. 예. 그리고 유효 슈팅도 한국 6.3회에 이어서 사우디가 6회로 2위입니다. 네, 특히 공격이라든가 주도권과 관련된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사우디가 거의 뭐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래서 수비 네, 관련된 지표도 사우디가 전체적으로 1위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경기 자체가 순탄하니까. 예, 그렇죠. 큰 위기가 예, 없으니까. 저는 근데 사우디의 수비는 사실은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고 검증이 생각해요. 안 됐다. 예, 그 중원이 너무 좋은 플레이들을 해줘서 특히 이제 저는 이번 대회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는 칸노라고 생각을 모하메드 하거든요. 카노 선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경기들을 풀어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라던가 성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사우디가 1위예요. 오.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가 303회거든요. 근데 한국도 물론 3위긴 해요. 근데 226회예요. 특히 이제 그 한국이 점유율이라던가 패스 성공 횟수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무의미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좀 후방에서 볼 돌리는 네. 비중이 좀 높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사우디가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80회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공격 진영으로 볼 공급을 훨씬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별리그는 또 어떤 팀들과 같이 짜여졌냐에 약간 상대성은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우리는 아무래도 또 요르단, 바레인 뭐 이런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사실은 뭐 경기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대성은 좀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사우디가 주도적인 그리고 전방으로 향하는 전진적인 이런 네. 측면에 있어서는 조별리그에서 가장 두드러진 팀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네. 다만 골은 잘 못 터뜨려. 그렇죠. 골을 못 넣은 게 문제죠. 네, 네. 결국 사우디의 가장 큰 고민은 빅찬스 미스에 있습니다. 네. 빅찬스 미스가 7회로 팔레스타인, 태국과 함께 가장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당 득점도 1.3골로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공동 1위에 해당하는 이라크가 이미 짐을 쌌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는 그렇죠. 요르단 이라크 경기 직후에 지금 김현민 기자님 모시고 헐레벌떡 뛰어오셔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가 짐을 쌌어요. 네. 아이맨 후세인 선수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네, 아이맨 후세인 선수 글쎄요 그 6골이 설마 득점한 그대로 되지는 않겠죠? 전 그래도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능성도 보는데요. 있어요? 왜냐면 2위가 이제 3골이니까. 2위 그룹이 이제 3골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2위 그룹 선수들 가운데 뭐 아피프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라든가 아직 경기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사우디가 이렇게 골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에이스인 알도사리의 침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도사리가 경기 뛰는 거 보면 그래도 센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어요. 여전히 테크니컬한 면은 뭐 사우디에서는 최고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마무리가 좀 아쉽거든요. 네. 아르헨티나를 거꾸로 틀었던 그런 슛이 안 나오고 있죠. 예, 예. 현재 이번 대회에서 경기당 2.3회 슈팅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적은 거예요. 네, 에이스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알도사리가 3회 이상은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중에 유효 슈팅은 1회밖에 되지 않고요. 네. 빅 찬스 메이킹은 아예 없고요. 와, 저 빅찬스 크리에이티드가 하나도 없다는 건 네. 저거 더 큰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알도사리가 그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드리블은 1.7회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수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성공률도 56%면은 공격수 쪽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닉은 여전히 살아 있으나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살렘 알도사리 선수. 네. 네. 그나마 그래도 사우디의 위안거리라면은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특히 압둘라만 가리브 선수. 예, 그 가리브가 이제 첫 두 경기는 교체 투입됐었고 마지막 경기는 선발 출전했는데 여기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게 바로 가리브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가리브가 공격 시퀀스 관여에서 사우디 선수들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의 경기 때는 가리브 선수 주전 아닐까요?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전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가리브 선수, 알도사리 선수, 카노 선수, 뭐 블라이 선수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있을 선수들이 순위권에 있네요. 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밑도 보면은 원래는 주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는 거죠. 네, 무크타르 알리 선수도 사실 주전 미드필더는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근데 저 선수가 유럽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럽의 커리어 기반을 예. 두고 있었던 선수가 무크타르 알리 선수예요. 그 알브라이크 같은 경우도 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선수긴 하죠. 예,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바레인전에서 점유율에서는 71대 29로 크게 앞섰으나 이제 슈팅 숫자가 14대 9면은 점유율 대비는 그래도 바레인한테 상당히 많은 슈팅을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고 기대 득점도 한국 2.06골, 바레인 1.12골. 물론 한국이 2대1로 승리할 만한 경기긴 했지만은 경기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한국이 그래도 더 많은 골을 넣었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위험이 조금 빛났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매우 난이도 높은 골들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3대1 스코어 차가 날 수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3대1까지는 아니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물론 한국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격을 주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반 초반과 후반 초반에 바레인한테 조금 밀리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동점골까지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기재 선수를 빼고 김태환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중앙으로 오면서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교체 카드들을 더 활용하면서 4-3-3으로 전환하면서 플레이들이 잘 풀려 나갔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역시 교체 이후에 후반전 경기력이 좀 낮다 싶은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4-3-3으로 전환했을 때 더 잘 풀리는 장면들이 있었죠. 네.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기대 득점은 도리어 바레인이 초반에는 앞서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황인범 선수의 골로 역전을 했다가 다시 또 실점하면서 거의 따라 붙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후에 한국이 계속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 딱 붙었을 때 차이를 만들어냈던 건 결국 이강인이었죠. 네. 네, 지금 이강인의 저 두 골 위치가 지금 그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교체 카드들이 들어오면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조금 바뀌었던 것도 상당히 크게 주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르단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록만 놓고 보면은 한국이 우세했던 경기긴 해요. 네, 2대 0으로 끝날 기대 득점인데 이거는 역으로 바레인전에서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골들을 터뜨렸는데 요르단의 경우는 요르단 쪽이 오히려 난이도 있는 장면들을 득점으로 결국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자책골. 자책골. 예, 자책골 예, 같은 경우는 매우 아, 위협적인 기대- 공격이다 보니까 예, 예. 요르단의 기대 득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요르단이 이 경기는 정말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 제대로 들고 나왔고 반면에 한국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요르단은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한 오른쪽 측면 공격이 매우 강하다. 나우마티도 오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말 막기 쉽지 않은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걸 막지 못했었죠. 결국은 우리는 왼쪽 수비가 상당히 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르단전이었어요. 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요르단이 이제 20분부터는 공격을 계속 주도하면서 자책골도 기록을 했고 마지막 전반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던 거였죠. 네, 결국 전반전은 그래픽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초반에만 좀 높았을 뿐이지 전반전은 우리가 앞섰다고 말하기 어렵죠. 네, 완전히 밀렸었죠. 네, 오히려 요르단이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근데 후반전에는 우리가 엄청 주도는 했어요. 이게 교체 카드 2장 쓰면서 네. 그러면서 또 전술이 바뀌었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4-3-3으로 전환하고 또 이제 김태환 선수가 또 나오고 이러면서 주도를 해가지고 압도를 해서 결국은 막판에 골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거죠.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 물론 저건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때문에 크게 앞섰지만은 이후에는 상대가 쫓아왔었고 이제 후반전에는 한국이 그냥 압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자책
번째 골 들어가는 장면은 기대 득점 수치에서는 상당히 낮은 값이고, 그리고 알 나이마트 선수 장면은 거의 그 장면은 한 2인 역습 같은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대 득점만큼 그냥 득점을 한 거고, 요르단은 사실은 득점 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다 득점으로 연결이 된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레이시아전 기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는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선 크게 앞섰어요. 그러니까 뭐 점유율도 81대 19, 슈팅 숫자도 18대 7이었는데 이게 그가 모든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기대 득점이 한국 2.03골, 말레이시아 1.2골. 네, 그런데 그 기대 득점이 저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그 근거가 그냥 좀 고전적인 스탯에서 보더라도 온타겟이 7대 4예요.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레이시아가 어쨌든 온타겟 넷 중에 셋을 골로 연결시켰다는 것도 말레이시아가 잘한 경기입니다. 상대 팀들이 한국의 중원이 조금은 약하다는 걸 알고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쪽을 상당히 강하게 에어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크로스를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바레인전에 완전히 미쳐 날뛰고 나서는 상대 팀들도 이강인을 집중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요르단은 아주 성공했죠. 그렇죠. 네. 사실 말레이시아전도 이강인 선수가 물론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프리킥으로 골을 넣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온플레이 상황에서는 제어를 상당히 잘한 편에 속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만큼은 아니지라도 말레이시아도 어느 정도 이강인을 마크하는 데는 뭐 절반 이상의 성공은 했다. 그런데 이제 이강인을 막을 수 없는 게 이제 정지된 장면에서의 킥은 막지를 못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한국 대표팀이 단순히 이번 아시안컵만이 아닌 클린스만호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있었던 현상이에요. 중앙에서의 패스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이강인에게 너무 의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안컵 오니까 상대팀들이 이걸 이미 대비하고 나와버리니까 조금 공격에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근데 전반전은 말레이시아가 대단히 잘했던 게 이 그래픽에서도 나타나네요. 이것도 한국이 교체 카드 쓰기 전까지는 말레이시아가 선전한 경기였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 시간대로 보면은 한 60분경까지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잘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페널티킥에 실점을 하고 나서 교체 카드들을 활용하면서 한국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김진수 선수가 우려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홍현석 선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교체 카드들 쓰면서는 한국이 지배를 했으나 막판에 실점하면서 그러면서 3대3 무승부에 그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 막판 집중력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조금 카드 트러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비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전에 그 첫 번째 실점 장면하고 마지막 실점 장면에는 물론 이건 김민재 선수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평소였으면은 진짜 달라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뭐 들이받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초반에 김민재 선수가 태클을 되게 세게 들어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약간은 조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서 주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거는 그 김민재 선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야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6강전이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 도리어 두 번째 골 실점할 때는 역전을 당했었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은 이후 교체 카드들을 활용하면서 결국은 역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저 94분 골 나올 때 확 올라가서 그렇지, 저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기대 득점의 승부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이제 그 바레인전인 건데 실질적인 4-1-1-4 포메이션을 가동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이 비고 측면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기 22번은 설영우 선수다 보니까 전반에는 오른쪽, 후반에는 왼쪽 풀백으로 뛰어서 중앙으로 나온 거지. 저걸 원래 위치로 돌리면은 포백에다가 박용우 선수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약간 수직적으로 앞에 있고 4명의 공격수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저 동선은 특히 중원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동선이라고는 말 못하죠. 안 그래도 그 4-4-2 포메이션이 구조적으로 중원이
숫자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단점을 메우기 위해서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윙 한 명을 미드필더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는 건데 그런 보완이 없이 고전적인 4-4-2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르단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때도 4-1-1-4나 마찬가지긴 했어요. 네. 여기 보면은 또 22번 설령우 선수가 전반전은 오른쪽, 후반전은 왼쪽이었기 때문에 네, 가운데에 나타나죠. 예,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고요. 박용우 선수가 포백 바로 앞에 있고 황인범 선수가 수직적으로 위에 있고 이재성 선수가 좀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미드필더를 보완하기 위한 것보다도 저 왼쪽이 주구장창 알타메리한테 전반전에 뚫렸었거든요. 네, 지금 요르단 이제 왼쪽 그래픽에서 보시면 요르단의 저 굵은 화살표, 무사 알타마리가 뛰는 동선이죠. 예. 네. 요르단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공격하는 게 원래도 많이 하던 거였는데 한국의 약점하고 맞물리니까 더 그쪽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전반전은 50%가 넘었었어요.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전반전에는 평균 위치가 이기재랑 붙어 있었어요. 완전히. 상당히 낮은 지역, 중앙, 그리고 이기재 선수와 가까운 위치. 네,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나마 후반 와서 올라간 거거든요, 저게. 이 경기에서는 그가 4-1-1-4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낸 데다가 심지어 상대의 노림수에 당하면서 이재성이 밀려나게 되는 장면까지 초래하면서 더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중원을 이재성과 황인범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성과 황인범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수비 부담은 더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중앙 공격이 20.7%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율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세 경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중앙 쪽에서 만들어가는 공격 비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다. 네. 근데 한국이 아시안컵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우승 후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균등되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레이시아보다 중앙 공격 비율이 더 나오지 못한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균형 감각은 말레이시아가 더 좋아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중앙을 통한 공격이 27.2%, 대한민국은 20.7%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인 밸런스상은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좋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거의 4대 3대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나마 그래도 한국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전술의 키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먼저 그 이강인 선수가 득점도 3골로 현재 아이맨 후세인 6골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도움도 1개를 기록하면서 전체로 놓고 보면 7위, 한국 선수 중에서는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패스 성공률도 이강인 선수는 90%가 넘어요. 예, 90.3%로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 92.3%에 이어서 2위고요. 그리고 전체로 놓고 봐도 10위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 2위는 바로 사우디 선수인 알 브라이와 탐바크티입니다. 네. 키패스는 9회로 공동 1위고요. 그리고 빅찬스 메이킹도 4회로 공동 1위고요. 드리블 성공도 12회로 오만의 야흐와야웨이에 이어서 네. 예. 요거 그 편집하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예? 알 야흐 야에이. 예. 네. 야흐에 이어서 2위입니다. 알 야흐 야에이. 예. 야흐 야에이. 어떻게 저렇게 발음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픈플레이 공격 시퀀스 관여에 있어서는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황인범이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강인 선수가 키패스가 여기는 5회로 나온 게 세트피스에서의 키패스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슈팅 숫자도 2회가 떨어지는 게 프리킥.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이 조금은 주도를 하고 있으나 다른 선수들의 이제 지원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뭐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1차전과 3차전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차전과 3차전 대회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시안컵 AFC 공식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이 이번 그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에서는 분명히 문제점들 드러낸 게 상당히 많이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회 시작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에 이어서 옵타에서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한 우승 후보에서 2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조별리그가 끝나고 나서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저는 7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사우디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16강에 붙게 돼서 조금 상대적으로 양쪽 다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사우디는 조별리그에서 어쨌든 득점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옵타 포인트에 따르면은 사우디가 조별리그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긴 했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여러 지표가 좋으니까. 네, 그게 좋아서 골은 적었을지언정 여러 지표들 평점에 관여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좋았죠, 사우디가. 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쳐왔던 조별리그의 정말 여러 가지 세밀한 사항들을 김현민 기자님께서 또 잘 분석을 해주시는 또 아주 명강의 시간이었는데, 자,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릴리즈 되고 나서 우리가 사우디와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우리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대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클린스만 감독님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 관련된 그 중원이 지금 가장 강한 팀이 저는 사우디라고 생각해요. 이번 네. 조별리그만 놓고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제발 4-3-3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을 두텁게. 예. 네, 공격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저는 포메이션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포메이션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세부 전술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사이더라도 인버티드 풀백이라던가 뭐 미드필더 그 측면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원이 숫자가 부족한 문제를 메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해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적어도 사우디전만큼은 구조적으로라도 중원 숫자를 가져가서 맞춰야 되지 않나. 사우디는 3-5-2를 쓰잖아요. 중원에 3명이 있거든요. 알블라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드필더가 4명이 되죠.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제발 한 번만 4-3-3을 써달라. 이렇게 조금 요청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독일 전문가 김현민 선생님의 클린스만을 향한 충원이자 고언을 마지막으로 저희 주제넘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 클린스만에 대해서는 김현민 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모르죠. 예.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잘 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별리그 여태까지 모든 이모저모에 대한 분석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투머치 풋볼 다음 코너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